자, 어제 저녁 TV 토론 아주 2시간 동안 열띠게 진행됐고 저도 열심히 봤는데요. 어제 좀 특징이랄까요? 좀 어제 일단은 TV 토론 시청률 자체가 약간은 좀 과거에 비해서 낮아진 것 같아요. 예, 1차 토론이 아마 20%예요? 19.6%였고요. 어제 18.4%였습니다. 예. 그 국민 5분의 1이 본 거 아닙니까? 5분 중에 한 그렇죠. 분이 본 거죠. 아마 뭐 2차, 3차 돌아가는 이제 그 미디어 소재들 갖다 합하면 유튜브랄지 짤이랄지 그러면 뭐 4명 중에 1명은 아마 시청을 갖다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4명 중에 1명이 시청을 하면 사실 대선 토론 치고는 높은 시청률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판이 좀 결정됐다고 본 것 같아요. 뭐 시청률이 한때 높았을 때 한 50% 방송사 합계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판이 결정됐다고 이제 마음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안 보는 것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무관심해서 안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국민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이 봤다고 한다면 그 미치는 영향은 크죠. 왜냐하면 본 사람들이 가서 2차, 3차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평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 사람들은 또 계속 봐요. 자기 편이 이길 거라고 기대하고 자기 편 응원하려고 봐요. 월드컵 4년 만에 한 번 하잖아요. 한국 뭐 또 잘하겠어. 뭐 이번에 떨어지겠지 뭐. 그러지만 막상 월드컵 경기 시작하면 다 보잖아요. 국가대표 경기. 그런 그렇죠. 것처럼 자기 편을 응원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에 누가 제일 잘했나? 이 중에 누가 제일 의미 있는 말 던졌나? 이 중에 누가 내 삶을 바꿀까? 이런 생각 갖고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편이 얼마나 잘하나? 응? 그치. 내 확신이 맞았어. 그래서 이제 그거 가서 나가서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 2번 토론을 보면서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좀 너무 늙으셨네. 안쓰럽네.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무기력하고 뭔가 어젠다를 던지기보다는 상황에 적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제가 연극했다고 했잖아요. 예. 연극할 때 그 상대방 대사를 보고 리액션을 해야 돼요. 대사를 들으면서 네. 정해진 대사가 내 순서가 오면 내 대사를 갖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연기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 맛이 확 떨어져요. 똑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준비해온 지문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재공격을 한다든지 이게 없어요. 흐름을 갖다 주도할 줄 몰라요. 그냥 밋밋하게 흐르는 물 같은, 그래서 지지자들이 볼 때, 뭐, 응원을 해야 할 힘, 이런 것들을 얻긴 힘들어요. 그런데 지지율은 변화하고 있어요. 이건 또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심리를 잘 봐야 돼요. 지금 보수층이 갖고 있는.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TV 토론도 저는 이제 뭐, 미국도 특파원도 하셨잖아요. 거기서는 2명의 주자, 공화당, 민주당 2명의 주자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2명은 사실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나머지 한 사람은 지지율은 거의 요즘 뭐 10% 된다고 하지만 대통령 가능성보다는 단일화의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 후보를 공격하고 또 때로는 뭐 깐죽대고 거짓말도 하고 하면서 공격하는데 사실은 TV 토론 그 자리에 없어도 되는 존재고 또 지지율이 낮고 집권 가능성도 없고 현역 의원도 없는 정당의 대표 물론 나와서 소수 의견을 반영하는 건 좋은데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사실은 그중에 2사람 중에 1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TV 토론 자체가 국민들에게 국가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어떤 그런 경쟁의 장, 그동안 정해진 규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몇 % 이상의 정당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실제 국민들은 우리 대통령이 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진입장벽을 높여야 할 필요는 있죠. 미국에서도 뭐 로스페로 이런 사람이 나와갖고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때는 3자 토론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이제 진입장벽이 좀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초점이 분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이렇게 나눌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쨌든 초점이 많이 분산됐지만 그런 장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 이제 이준석 후보라고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이준석 후보는 또 다른 면에서 안습이에요. 우리 김문수 후보가 너무 노쇠했다 그런 점에서 안습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는 나 하버드 대학 나왔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가슴에다 뭐 패차 하나 붙이라고 한다면
하버드대 졸 이렇게 아마 쓰고 토론에 임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국민들이 이제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하버드대 출신들이 한덕수 뭐 전 대행이라든가 하버드 출신들이 별로 그렇게 이 호평을 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온 궤적을 봤을 때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치는 종합예술이잖아요. 그렇죠. 성적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성적으로 만약에 대통령을 갖다 뽑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처음에 자기 유일한 이공계 출신이라고 하고 또 그러면서 계속 무슨 뭐 경제학 용어 갖다 붙이고 이런 거 보면 아, 내가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정치는 사실은 겸손이거든요.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얘기만 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겸손은 내 친구. 저희가 시사버스의 별칭이 겸손버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시사버스가 뉴스버스가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겸손이 힘들지 않고요. 매사 겸손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아마 3차 토론 전략을 제가 혹시라도 뭐 조언을 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다 떠나서 잘못했습니다. 보수가 잘못했습니다. 윤석열이 잘못했습니다. 윤석열 갖다 응징한 것이 맞았습니다. 하고 고해성사 보는 게 맞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는 보수는 결집하고 있지만 중도층에서는 여전히 표를 못 얻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차 토론, 마지막 한 번 남은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포인트를 얻으려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겸손하게 나가는 거. 아니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게 제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라면 잘못된 것들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입틀막 민주주의 헌법 침해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반성하고 우리는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젠다도 꺼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어제는 근데 어제 세게 나왔습니다. 초반에 이재명 후보의 가족사 문제를 들고 나오고 그다음에 총각이냐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첫 발언부터 어제는 김문수 후보가 네거티브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외워서 나왔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그 말씀입니다. 정치적 오만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그러니까 윤석열과 보수 정당이 보여줬던 정치적 오만 불성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사과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유일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조그만 창끝 갖고 와서 후배 파는 거거든요.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12월 3일 내란으로 지형 자체가 이제 변한 거란 말이에요. 지질 구조가. 윤기가 돼서 민주지형이 헌법진영이 이만큼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유일하게 이걸 녹일 수 있는 건 경선이에요. 여기서 짜잘하게 창끝 갖고 찌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지적 오만에 대한 겸손인 거죠. 똑똑하다는 거에 대한 반성과 겸손.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 3차 TV 통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나마 좀 점수를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준석 후보는 착각과 이 오만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정도는 웬만한 우리 사회 지적인 이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마치 근데 하버드 뭔가 이렇게 인용하면서 얘기하는데 듣는 분들이 도리어 더 불편해하는데 그러나 일부 사실은 이 청년층이라든가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분들에게는 뭔가 똑똑해 보인다. 이런 인상은 주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그 팩트 체크를 해보면 그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게 많거든요. 그렇죠. 가령 어저께 같은 경우도 풍력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풍력 발전을 갖다 이제 많이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준석 후보는 그러면 중국밖에 더 도와준 곳이 뭐가 있냐. 사실 중국 혐오론 내재되어 그렇죠. 있는 것은 이제 그걸 부추기는 거거든요. 사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국 혐오론이 상당히 이제 많이 만연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대랑 다르게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그 중국 때문에 사실 일자리가 더 많이 된 측면이 있잖아요. 세계화 등에 올라탔고 우리가. 근데 이제 2010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태어난 세대, 성장한 세대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 때문에 내 일자리 뺏길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게임 같은 걸 하면서 중국 혐오증이 이제 내재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은근히 부추기기 위해서 사실을 갖다 비튼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풍력 발전은 대부분 유럽 걸 갖다 도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마치 중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폭력 발전한다. 이건 사실 굉장히 비트는 거죠. 그렇게 비틀어 갖고는 사실 올바른 나라, 올바른 정치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문재인 케어 때문에 이 보험에서 MRI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다 하면서 문재인 케어가 방만한 의료 재정을 부추기는 듯한 이런 계속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케어의 장점이 이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의료 기술도 발전하고 또 사람들이 의료의 접근성도 강화되고 복지의 성격이 강화되면서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마치 잘못된 것처럼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어제 시종일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가 제시하는 논점들이 사실을 비틀고 팩트를 일부분만 따서 왜곡하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내 그런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한 명 있으면 굉장히 토론할 때 거추장스럽죠. 그렇죠. 지금 내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이제 내란 옹호 세력인데 옆에서 다른 이슈를 갖고 자꾸 이제 후벼판단 말이에요. 무슨 뭐 호텔 경작이 어떠니 뭐 어쩌고 자꾸 얘기를 해요. 커피 원가가 어쩌니 뭐 폭력 발전이 어떠니 자꾸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작은 소재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볼 때는 TV 토론도 그렇고 유세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세산 이슈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번 대선의 본질적인 이슈 있잖아요. 내란 종식. 그렇죠. 이거 하나로 쭉 가고 그다음에 이런 공격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게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나는 우리나라를 이끄는 데 있어서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 재정을 운용하는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은 국민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준석 후보가 지적한 부분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그것을 갖다가 포함하여 국정을 펼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잊지 말자. 첫째, 계엄 종식이라고 하는 내란 종식이라는 본질을 잊지 말자. 그렇죠. 두 번째는 본인이 후보 수락연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통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후보들이 얘기하는 데 있어서 뭐 황당하고 틀리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걸 갖다 짧게 강력하게 쳐주는 건 필요하지만 그러고 나서 마지막 우월자잖아요 지금 그런 그렇죠. 입장에서 포용자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얘기가 내가 볼 때는 많이 틀리지만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네 말에 일리가 있다고 한다면 국민 포용적 관점에서 내가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넉넉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어제 내내 진행되는데 이준석 후보가 중간에 그런 말로 계속 끊고 들어오고 또 비난하고 비아냥대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토론의 논점이 흐려지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국민들에게 사회 관련 분야 공약과 정책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토론 전체가 흐려졌다. 결국은 사실은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 이 연못을 흐린다는 말처럼 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됐거든요. 난 당신의 조바심을 이해한다. 근데 그 당신의 조바심 갖고 다투기에는 우리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갖다 수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통 큰 리더 같은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갖다가 체급이 다른데 계속해서 맞대응을 하게 되면 체급이 떨어져요. 본인 체급이. 그러니까 저도 토론을 해보면 그런 토론자에게는 가능한 한 발언권을 주지 않고 전체 맥락이 이어지도록 주요 후보에게 말을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한데 어제는 계속해서 그런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토론하다 보면 제일 상당히 힘든 부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예. 어떻게 말을 많이 하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얘기해요. 그러면 예. 이거 이 중에 뭘 갖고 지금 반박을 해야 할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반박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인정하는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한꺼번에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하나, 둘, 셋, 넷을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일일이 다 대응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 페이스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팩트를 틀리게 얘기하는 사람. 이것도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수백 명이 달라붙어갖고 바로바로 팩트체크해서 보내잖아요, 자막으로. 그렇죠. CNN 같은 경우는 바로 화면에 가서 팩트체크해서 바로 뜨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없다, 그런 기능이 없다고 보니까 또 이제 아직 전문가 집단도 뭐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조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잘못 내놨다가는 또 나중에 큰 시비에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기계적인 균형만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방송국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팩트체크 기능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토론이 사실은 쓰레기와 오물을 갖다가 더 던지고 나서도 해법이 안 생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자꾸 상대방이 얘기한 걸 하나하나 해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프레임으로 그것을 갖다 진압하거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프레임 던지고, 이런 방식이 제일 좋아요. 맞습니다. 어제가 노무현 대통령 16주기였지 않습니까? 봉화마을에 이재명 대표도 다녀갔고, 또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리고 살아왔던 이 삶에 대해서 이제 추모를 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김대중 대통령 때 TV 토론이 시작됐잖아요. 예. 그 선거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이 다 토론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자기 논리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는데, 실제 그때 정치부장으로 또 취재도 하시고 국회의원으로 하시면서 보셨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이 토론 실력, 또 우리가 지금 꼭 참고했으면 좋은 점 한번 생각나신 대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근데 뭐 이제 사실 TV 토론이 정해진 시간에 이제 정해진 규칙에 의한 게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자기 본 모습을 다 드러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무게감, 중량감 이런 그런 면에서 다른 후보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어떤 무거운 어떤 무게감 같은 걸 줬다고 할까. 그러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뭐 진지함이죠, 진지함. 그렇죠. 그리고 늘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이제 포용을 하겠다, 통합을 하겠다 이런 걸 이제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건 논리의 힘이죠. 네. 논리의 힘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 하나가 지금 다른 걸 압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두 번 말씀드린 거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펀치, 다른 변칙적인 공격 이런 걸 일일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은 높은 수위에서 대응했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높은 수위에서 대응했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하는 거죠. 통합, 진지함, 고민, 뭐 논리 이런 거를 이제 압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3차 토론을 갖다 한다면 남은 게 이제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 외교, 안보. 네, 그건 뭐 엄청나게 공격을 할 거예요. 저쪽에서 중국도 쎄쎄, 대만도 쎄쎄, 뭐 이런 거 포함하여 남북관계도 공격할 남북관계, 거고요. 한미관계, 뭐 한미관계. 엄청나게 공격을 할 거예요. 그 이제 뭐 가장 잘 아시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는 이제 그 당시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북관계에서 강경함, 뭐 중국에 대해서는 압박하고 혐오, 혐중론, 미국에 대한 사대적, 종속적 태도. 네. 그 이제 색깔론이죠. 나오겠죠. 전통적인 이제 합쳐서 한마디로 하면 색깔론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형적인 전통적인 보수층의 불안감, 그다음 중도 일부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갖다 이제 부추기려고 할 겁니다. 근데 뭐 공격의 칼날은 꽤 날카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는 뭐 제가 어떤 여기서 잘못하면 조언을 하는 것처럼 돼서 그랬는데 또 거기서 이제 몇 가지를 갖고 날카로움으로 포장한 이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큰 원론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갈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연미해야 돼. 미국하고 한미동맹이잖아요. 그렇죠. 연미해야 돼. 그 다음에 중국하고 가깝게 지내야 돼요. 친중. 친중부터 근중, 뭐. 그쵸. 그렇죠. 러시아하고는 교류를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교류를. 교러. 교류. 죠 일본하고는 화해를 해야죠. 화해를 끌어내야죠. 네. 화일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미, 친중, 교러, 화일이라고 하는. 친중이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보니까 근중이 어떨까요? 뭐 그건 연미, 뭐 근중, 교러, 가깝게 화일. 지내고. 화일. 예. 근이라는 게 이제 가깝게 지내는 그렇죠. 친하게 지낸다는 것보다 연미, 근중, 또 뭐 화일 갖고도 이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 그렇다고 친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지일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으로 많이 갔지만 화일이 아무래도 일본과의 뭐 화해를 통해서 그렇죠. 대신에 원칙은 지키되 그러나 화해의 길은 가야 된다. 그렇죠. 이제 과거사에 대해서는 진실한 반성을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이웃 국가 간에 화해하는 관계를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전략적 토대를 깔고
기저를 깔고 전술적으로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막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하면 거봐. 그럼 넌 미국하고 이제 금을 그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미국이 전형적인 동맹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재설정은 사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던지는 어떤 질문이고 또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을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다. 네. 답을 너무 자세하게 그 짧은 시간에 하다 보면 그걸 또 꼬투리 잡아갖고 마지막에 보수 세력들이 일어서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미국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민적 지혜를 함께 모아가겠다. 그 정도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놓고 논쟁을 하다 보면 또 엉뚱한 팩트를 왜곡해서 또 다른 공격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큰 원칙 그리고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그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한두 가지만 언급하면서 나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동맹의 재설정에 대해서 미국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연미라고 하는 그 틀을 흐트러지지 않는 차원에서 그 답을 찾아가겠다. 가능하다고 본다. 왜? 먼저 미국이 답을 갖다가 질문을 하고 답을 요구한 것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답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는 것이고요. 뭐 친중은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 갖다 제외해놓고 생각해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5,000년 동안 중국은 늘 옆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1949년 중국 공산당 정부가 수립되고 91년도에 한중 수교가 될 때까지 잠깐 우리나라에서 없었어요. 그렇죠. 사라졌죠. 그 사이에 미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수 세력들 또 우리나라에도 다수의 국민들은 사실은 일찍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우리한테 구세주인 측면이 있었어요. 해방자인 측면이 있었어요. 가난해서 우리가 더 도와줬고 이렇게 생각한 지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없던 중국이 다시 나타났어. 근데 중국은 과거 5,000년 동안 해왔던 태도를 우리한테 임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주변 국가를 갖다가 다 어떻게 보면 서열화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틀에서 붙잡아 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강한 힘, 또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파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답을 갖다 구해야 된다. 그건 뭐 자강이죠. 뭐 무엇보다. 우리가 강하면 사실 고민 안 해도 돼요. 네 가지를. 그렇죠. 우리가 강하면 그들이 쫓아오지 거꾸로. 그렇죠. 그들이 연한하려고 하고 근한하려고 하고 화한하려고 하고 교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강대국이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 텐데 우리는 역시 중간 단계 규모. 그래서 미들 파워 국가의 이제 한계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더 극복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다. 그러면서 뭐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이 이제 두 국가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대적인 두 국가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오로지 미국 하나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하노이 노쇼 이후에 더더욱 중재자로서 운전자로서의 어떤 우리의 어떤 위상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미국만 바라보고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국가론이.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와 같은 접근 방법을 갖고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사실상 북한이 핵 능력 국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뭐 인정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을 어떤 상황으로 갖다가 우리가 남북 간의 두 가지 문제, 핵 문제하고 남북 간의 관계, 단절된 두 국가의 관계냐, 적대적인, 아니면 다시 통일을 향해서 가는 잠정적인 두 국가 관계냐, 이 고민을 갖다가 갖고 있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운전자로는 아니지만 새로운 어떤 우리의 역할을 갖다가 부여하는 그런 화두를 갖다가 앞으로 던져야 할 텐데 그런 이제 원칙적인 얘기들 그런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TV 토론이 진행되고 여론의 추이도 지금 많이 약간은 달라지는 양상입니다. 보수 진영이 맹결집하고 있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독주는 계속되지만 현재는 과거의 1강 1중 1약에서 2강 뭐 1약, 2강 1중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